캄보디아군 10만 명을 무릎 꿇린 건 눈앞의 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12월 7일 개전 직후 국경지대 병사들 사이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트럭을 선물하던 천사 한국이 밤이 되면 머리 위로 미사일을 꽂아 넣는 악마이자 침묵의 학살자로 변한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한국군은 이 전쟁에 단 한 명도 참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2월 27일 갑작스러운 휴전과 함께 병사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한국군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를 죽인 건 전부 한국이었어.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캄보디아 전역을 마비시킨 K방산 공포의 실체,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7일 캄보디아 북부의 국경지대 프레아 비헤아르. 대지는 붉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먼지가 아니었다. 캄보디아 육군이 창설 이래 최대 규모로 전개하는 소위 강철의 폭풍 작전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공의 구름이었다. 중국 노린코사에서 막 도입한 최신형 주력전차 VT-4 50여 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BM-21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수백 개의 강철 궤도가 대지를 짓이기는 소리는 마치 지진과도 같았다. 벙커 안까지 전해지는 진동에 책상 위의 펜이 달달 떨렸다. 병사들의 표정은 고양되어 있었다. 우리에겐 대륙의 힘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철의 크기가 곧 승리의 크기라고 믿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벙커의 정적을 깼다. 국경수비대 통합사령관 부티 장군은 입에 몬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판을 두드렸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저 웅장한 엔진 소리를 들어보라고. 태국놈들 지금쯤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있을 거다. 중국 형님들이 물건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어줬어. 서방제 무기 절반 가격에 화력은 2배라니까. 이게 바로 가성비라는 거지. 오늘 밤이면 저 건너편 언덕에 우리 깃발이 꽂힐 거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장군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내 임무였기 때문이다. 장군님, 전차의 성능은 엔진 소리의 데시벨이 아니라 데이터 링크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태국군 전방 부대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합니다. 통신량이 평소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장군은 내 말이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조용해? 당연하지. 겁먹어서 쥐새끼처럼 숨은 거야. 자네는 그놈의 데이터 타령 좀 그만해.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거야. 우리가 쏘는 포탄이 몇 발인데 감히 고개를 들겠어. 책상 물림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현장의 열기를 전혀 몰라. 부티 장군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벙커 안은 다시 기계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남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장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서 내게 주어진 임무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패배의 변수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모형 하나를 바라보았다. 2017년 한국이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증했던 K521 군용 트럭 모형. 7년 동안 험준한 정글에 누비며 단 한 번의 중대 결함도 없었던 캄보디아 병사들의 발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 하지만 지금 내 모니터에 잡히는 신호는 그 친구가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국경 너머 30km 지점, 태국 공군 기지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잡히는 미약한 펄스 신호. 일반적인 군사위성 통신 대역과는 미묘하게 다른 주파수였다. 너무나 미약해서 노이즈처럼 보였지만 내 분석 알고리즘은 그것을 명확한 패턴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가락이 빨라졌다. 중국산 레이더는 전방 20km까지 깨끗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적기 없음, 특이징후 없음. 하지만 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눈앞의 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다. 강철의 퍼레이드가 요란하게 땅을 울리며 우리의 위치를 사방에 광고하고 있을 때 하늘 위에서는 침묵의 사냥꾼이 이미 사냥감을 조준하고 있었다. 이상해. 너무 조용해. 태국군은 방어 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포병 레이더도 꺼져 있고 대공 미사일 발사대도 열리지 않았어.
마치 우리가 올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듯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어. 이건 방심이 아니야. 함정이다. 나는 다시 한번 화면의 데이터를 확대했다. 좌표 값들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아군의 진격 경로와 태국군의 타격 예상 지점이 겹치는 곳. 그곳은 우리가 자랑하는 VT4 전차부대가 지나갈 길목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 저 화려한 전차 군단은 고철덩어리가 되어 불타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불길을 지피는 성냥은 우리가 친구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받은 것은 트럭이었지만 저들이 산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티켓이었다. 트럭은 튼튼했고 아마도 저들이 쏠 폭탄 역시 끔찍할 정도로 튼튼하고 정확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곳이니까. 나는 헤드셋을 눌렀었다. 전방 지휘소에 경고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무저기 너머로는 이미 흥분한 병사들의 함성 소리와 전차의 굉음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내 목소리는 그 소음에 묻혀 흩어졌다. 여기는 분석실, 선두 차량 응답하라. 진입하지 마라. 함정이다. 반복한다. 현재 경로상의 하늘이 비어있는 것은 그곳이 폭격 유도구역이기 때문이다. 젠장, 내 말 들려?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저 치익 하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욕이 아니라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섬뜩한 정적이었다. 나는 모니터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국경선을 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것은 진격이 아니라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들의 춤이었다. 출정식이 끝난 직후 나는 답답한 벙커의 공기를 피해 잠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붉은 흙먼지가 가라앉은 주둔지에는 후방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트럭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거친 엔진 소리와 매캐한 매연 속에서도 유독 듬직해 보이는 녀석들이 있었다. 보닛 위에 선명하게 박힌 기아 마크. 2017년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무상 원조로 보내준 K511 군용 트럭, 일명 60 트럭들이었다. 부티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트럭의 두꺼운 철판을 손바닥으로 탕탕 두드렸다. 이 녀석들은 정말 물건이야. 7년 동안 이 진흙탕 구덩이를 굴렀는데 퍼지기는커녕 엔진 소리가 더 좋아졌어. 중국산 트럭들이 바퀴축이 부러져서 나뒹굴 때 이 녀석들만 살아남았지. 한국은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한테 이런 튼튼한 다리를 200대나 공짜로 주다니 말이야. 안 그런가, 소반소령? 장군의 말대로였다. 이 트럭들은 캄보디아군에 발휘되어준 고마운 존재였다. 우기 때마다 도무가 유실되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한국산 트럭은 묵묵히 병력과 식량을 날랐다.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려울 때 도와준 따뜻한 형제나라로 통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첩보문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에 잠금을 풀었다. 화면에는 태국 공군이 최근 전력화한 무기체계의 재원표가 떠 있었다. T-50TH 골든이글, 제작사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나는 장군의 웃는 얼굴과 태블릿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기이한 현기증이 일었다. 한국은 우리에게는 튼튼한 다리인 트럭을 선물했지만 국경 너머 적들에게는 그 다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인 전투기를 팔았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받고. 장군님, 한국이 우리에게 트럭을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는 무엇을 팔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경 너머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저 비행기들, 저것도 한국산입니다. 아, 그 훈련기 말인가? 태국 놈들이 돈이 없어서 진짜 전투기는 못 사고 조종사 연습시키는 비행기를 샀다면서? 훈련기가 날아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에겐 중국산 대공포가 산처럼 쌓여 있어.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무지에 의한 용감함. 그것이 부티 장군의 가장 큰 무기이자 약점이었다. 장군님, 저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훈련기지만 속은 4세대 전투기급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트럭이 1980년대의 기계공학이라면 태국이 산 비행기는 2025년의 전자공학입니다. 트럭은 튼튼하지만 미사일을 막을 순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부티 장군은 내 말을 그저 겁 많은 참모의 기호로 치부하며 트럭 운전병에게 담배를 건네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아군은 한국산 트럭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고 지휘관은 한국을 친구라 부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밤이 찾아오면 저 국경 너머에서 한국산 골든이글이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날개 밑에 매달고 온 한국산 유도폭탄들이 이 고마운 한국산 트럭들을 정확히 조준해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었다. 아니, 냉혹한 자본주의의 논리였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낮에는 웃는 얼굴로 구호물자를 보내 평화를 이야기하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팔아 전쟁의 판도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일까? 도와줘야 할 가난한 이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를 테스트할 실험장인가? 친구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설계하는 상인일까요? 내 혼잣말은 트럭의 엔진 소리에 묻혔다. 장군은 내 말을 듣지 못했고 병사들은 해맑게 웃으며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그 트럭이 자신들의 관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트럭의 보닛 위에 붙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작은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마치 그 나라의 본질처럼. 우리는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트럭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편이라고 착각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패착이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기술을 쓰는 의도에는 피냄새 나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만 같았다. 한국이 쳐놓은 정보의 그물. 우리는 이미 그 그물에 걸린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출정하라! 국경으로! 장군의 명령과 함께 한국산 트럭 200대가 일제히 기어를 넣었다. 웅장한 배기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나는 태블릿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저들이 파는 창이 저들이 선물한 방패보다 무디기를. 하지만 내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은 너무나 예리했고 우리의 방패는 종이장처럼 얇았다. 전면전 개시 6시간 전 12월 7일 오후 6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국경의 밀림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벙커 안은 폭풍전의 고요함보다는 축제전의 들뜸에 가까웠다. 참모들은 저마다 승전보를 담을 보고서 양식을 미리 작성하느라 바빴고 통신병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호기를 부렸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방공 레이더 스크린이 내뿜는 푸른 빛을 신처럼 맹신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도입한 JY-27 광역감시 레이더. 탐지거리 300km에 달하는 이 괴물은 이론상 국경 너머 태국 공군 기지에 파리새끼 한 마리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 화면은 깨끗했다. 녹색 그리드 위에는 어떤 적성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모니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다. 온통 붉은색, 전멸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뮬레이션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변수는 단 하나. 태국 공군이 보유한 한국산 경공격기 T-50TH가 탕크렉 산맥의 계곡 사이를 초저공으로 비행하여 침투할 경우였다. 탐지 불가, 대응 시간 제로. 내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우리 레이더는 너무 높고 거대했다. 멀리 보는 눈은 가졌지만 정작 발밑을 기어들어오는 칼날은 보지 못하는 거인과 같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설계한 T-50은 애초에 이런 산악지형에서 골든이글이라는 이름처럼 계곡을 타고 넘나들도록 만들어진 기체였다. 놈들이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산맥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면 우리 대공미사일이 놈들을 포착했을 때는 이미 폭탄이 우리 머리 위 500m 상공에 도달한 뒤일 것이다. 나는 출력된 시뮬레이션 결과지를 움켜쥐고 부티 장군에게 달려갔다. 장군은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점령 후 태국 영토 내 어느 호텔에 사령부를 차릴지 농담을 주고받던 중이었다. 장군님, 포병진지를 지금 당장 후방 5km 지점으로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각도를 하방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위치는 사형대나 다름없습니다. 장군의 웃음기가 싹 하셨다. 그는 불쾌한 듯 턱을 치켜들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또 자네인가? 사형대라니 출정식을 앞둔 군인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우리에겐
사거리 40km의 다연장 로켓이 있어. 태국 놈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저들의 접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십시오. T-50TH가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 우리 레이더에 잡히는 시간은 불과 30초입니다. 30초 안에 피아 식별하고 락원 걸고 미사일을 쏘는 건 불가능합니다. 놈들은 우리 눈을 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찌르는 겁니다. 장군은 내 손에 들린 보고서를 낚아채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종이들이 힘없이 흩어졌다. 이봐, 소반수령. 저 레이더가 얼마짜린지 알아? 국가 예산의 5%를 쏟아부어 사온 최첨단 장비야.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세팅까지 해줬어. 그런데 자네가 감히 그 성능을 의심해? 그깟 조그만 훈련기 몇 대가 무서워서 전군을 뒤로 물리라고. 태국 놈들이 훈련기로 고개 비행을이라도 한다는 거야. 훈련기가 아닙니다. 놈들은 한국 공군의 전술 교의를 그대로 수입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형의 귀신들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진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리는 전멸합니다. 닥쳐! 이 겁쟁이 녀석! 장군의 고함 소리에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장군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질했다. 니놈이 계속 패배주의적인 헛소리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적보다 먼저 내 손에 죽게 될 거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썩 꺼져서 구석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다! 호위병들이 나를 거칠게 밀어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울 새도 없이 내 자리로 쫓겨났다. 등 뒤로 장군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유학파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총소리 한번 안 들어본 티를 내는구만. 자리로 돌아온 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니터 속의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평온한 녹색이었다. 저 녹색은 평화의 색이 아니라 죽음을 감춘 기만의 색이었다. 내 주변의 참모들은 나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을 뿐이다. 거대한 첸차, 비싼 레이더, 그리고 장군의 자신감.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는 것이다. 나는 서랍을 열고 두꺼운 검은색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만년필을 들었다. 지휘 통제실의 공식 로그와는 별개로 나만의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이 벙커가 무너지고 첸차가 불타고 병사들이 쓰러질 때 누군가는 왜 우리가 졌는지, 저 보이지 않는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증언해야 했다. 2025년 12월 7일 18시 30분. 기록자 소반 리트. 우리의 눈, 레이더는 멀쩡하지만 뇌, 커맨드가 마비되었다. 적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한국 시스템은 우리의 오만함이라는 틈을 파고들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캄보디아 군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이것은 훗날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블랙박스가 될 것이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벙커 밖에서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국경 너머의 산맥은 거대한 짐승의 이빨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한국이 만든 은빛 날개들이 엔진을 예열하고 있을 것이다. 소리 없이, 그리고 자비 없이. 12월 7일 자정.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국경지대에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 전탄 발사! 부티 장군의 고함과 동시에 국경을 따라 배치된 30여 문의 BM-21 다연장 로켓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쉬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 공기를 찢어 발겼고 수천 발의 로켓이 검은 하늘에 붉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시각적으로는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마치 국경선 전체가 불타오르는 용의 혀처럼 보였다. 벙커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착탄 지점에서 피어오르는 섬광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하하하, 보았나? 저게 바로 대륙이 화력이다. 태국 놈들, 지금쯤 벙커 속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겠군. 장군은 어린아이처럼 환호하며 책상을 쳤다. 참부들도 덩달아 박수를 쳤다. 통신망에는 목표물 명중, 적 진지 침묵이라는 보고가 빗발쳤다. 나도 모니터를 보며 잠시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재래식 물량 공세가 통했을지도 모른다는 1%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새벽 12시 20분. 갑자기 전방 포병대대와의 통신회선 하나가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끊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장애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제2포대, 제3포대의 신호가 연달아 사라졌다. 스크린 위에 파란 점, 아군들이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문지르듯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다. 뭐야, 통신병, 왜 신호가 끊겨? 놈들이 재밍을 건 거야? 장군이 소리쳤다. 그때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여기는 일대대, 당했다. 다연장 진지가 사라졌다. 으악! 적기가 안 보인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폭탄이 떨어진다. 살려줘! 벙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장군이 레이더 담당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레이더, 적기 위치 어디야? 왜 경보가 안 울려? 레이더 담당관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코프가 깨끗합니다. 적기는커녕 새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오작동인가 봅니다. 미친 소리! 폭탄이 떨어지는데 비행기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수라장이 된 지휘소 한복판에서 나는 홀로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쥐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내 화면에는 아군 진지의 파괴 패턴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폭격이 아니었다.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 탄약고, 레이더 트럭, 지휘 처령, 정확히 핵심 자산만 골라서 타격하고 있었다. 오차범위 3m 이내.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고 떨어뜨리는 폭탄이 아니었다. KGB.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국형 GPS 유도 폭탄. 소반소령,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는 게 있으면 당장 말해! 장군이 나를 돌아보며 고함쳤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참혹한 데이터 같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적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적어도 우리 레이더가 볼 수 있는 곳에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100km 밖입니다. 놈들은 우리 레이더 탐지 범위 밖에서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날개가 달린 글라이들입니다. 나는 화면을 조작해 KGB의 3D 궤적을 띄웠다. 산맥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하된 폭탄이 날개를 펴고 GPS 신호를 따라 산을 휘감아 보라 우리 진지의 뒷덜미를 타격하는 궤적. 우리는 지금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폭탄들은 자체 유도 장치로 산맥을 타고 넘어 우리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적기는 엔진 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100km? 밖에서? 산을 넘어서 쏜다고? 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19세기의 전술로 싸우려던 그에게 21세기의 무기체계는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마법과도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쏜 수천 발의 로켓은 엉뚱한 흙바닥을 뒤엎었지만 놈들이 던진 몇 발의 스마트 폭탄은 우리의 팔다리를 정확히 잘라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현장의 소리는 이제 전투가 아니라 학살의 현장이었다. 놈들이 다 보고 있어! 숨어도 소용없어! 벙커 입구를 정확히 뚫고 들어왔다고! 병사들의 절규 속에 한국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끔찍한 정확도, 저 소름 끼치는 신뢰성, 불알탄 하나 없이 모든 표적을 100% 명중시키는 저 품질. 그것은 우리가 트럭에서 느꼈던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과 정확히 일치했다. 친구의 트럭은 고장나지 않았죠. 불행히도 상인의 폭탄 역시 고장나지 않네요. 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평온한 녹색이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의 공격을 읽지 못할 뿐이다. 오늘 밤 캄보디아군은 0km 거리에서 눈을 뜨고 코를 베었다. 보이지 않는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기 시작했다. 새벽 1시. 지휘 통제실은 패닉을 넘어선 광기의 도가니였다. 스포카를 통해 들려오는 전방의 비명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어댔지만 누구도 수화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받을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파괴, 실종, 전멸뿐이었으니까. 부티 장군은 땀에 젖은 셔츠를 풀어헤친 채 상황판 옆을 서성거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첩자야. 내부에 첩자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놈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탄약고 위치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맞출 수 있겠나? 이건 누군가 좌표를 불러주고 있는 거야. 무전기 감청해. 지금 당장 외부로 송출되는 모든 신호를 잡아내! 장군은 정복과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정복과장은 겁에 질려 알겠습니다만 연발하며 무의미한 감청 장비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삼켰다. 첩자라니.
21세기에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 좌표를 불러주는 전쟁을 상상하다니. 장군님, 첩자가 아닙니다. 위성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장군이 획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또 너냐? 위성? 우주에 떠있는 위성 말인가? 야, 이 멍청한 놈아. 지금은 밤이야. 깜깜해서 앞도 안 보이는데 위성이 땅바닥을 어떻게 봐? 위성은 광학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SAR, 합성 개구 레이더를 씁니다. 전파를 쏴서 지형을 스캔하기 때문에 밤이든 구름이 껴있든 대낮처럼 봅니다. 그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가 밥숟가락을 드는지 총을 드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닥쳐. 네 놈이 자꾸 적을 신처럼 떠받드니까 병사들이 겁을 먹는 거 아냐. 헌병, 이 새끼 끌어내. 이놈이 첩자일지도 몰라. 헌병들이 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 나는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벙커 밖으로 쫓겨나는 대신 나는 어둠을 틈타 통신 서버실 옆에 비좁은 보조 분석실로 몸을 숨겼다. 썩은 동아줄 같은 지휘 라인에 내 목숨을 맡길 수는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왜 죽는지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회선을 열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말이 통할 상대, 방공 레이더 통제 장교이자 대학 후배인 다라 중위를 호출했다. 다라, 듣고 있어? 나야, 소반. 선배님, 지금 상황실 난리 났는데 거기 계셔도 돼요? 수화기 너머 다라의 목소리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다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메인 스크린 말고 백그무 서버에 접속해. 필터링 거치지 않은 로 데이터를 줘. 로 데이터요? 그건 그냥 잡음투성이일 텐데요. 시스템이 오류로 분류해서 걸러낸 쓰레기 신호들 뿐이에요. 그 잡음 속에 진짜가 숨어 있어. 우리 중국산 레이더는 적의 기만 체계에 속아서 진짜 신호를 노이즈로 처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분석할 테니 원본 소스 코드를 넘겨. 지금 당장. 하지만 선배님,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걸리면 군법 회의감이에요. 달아, 밖을 봐. 규정 따지다가 동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장군이 찾는 첩자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적은 지금도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요. 놈들의 꼬리를 잡아야 우리가 살 구멍이라도 찾을 거 아냐? 내 절규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접속 코드 보냈습니다. 선배님 말이 맞기를 빌게요. 내 개인 노트북 화면에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검은 바탕에 녹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데이터를 비주얼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기존 레이더 화면에서 제거되었던 미세한 파동들, 기계적 오류로 치부되었던 불규칙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중앙에 선명한 벌건 궤적이 드러났다. 찾았다. 그것은 유령이 아니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계산된 비행 패턴이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 우리 방공망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안전한 높이에서 마치 독수리가 사냥감을 내려다보듯 원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는 비행체들. 놈들은 폭격을 직접 하지 않았다. 그저 레이저로 좌표를 찍고 데이터를 전송할 뿐이었다. 타격은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활공 폭탄들이 맞고 있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분업화된 시스템이었다. 보는 놈인 위성과 정찰기, 지휘하는 놈인 데이터 링크, 때리는 놈인 유도폭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부티 장군이 무전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안 한국산 시스템은 침묵 속에서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우리를 도살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에 손을 댔다. 차가운 결의면 너머로 전율이 흘렀다. 이게 현대전이구나. 우리가 숫자로 밀어붙일 때 저들은 알고리즘으로 싸우고 있었어. 나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진실의 문을 열어버린 목격자이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정보전의 전사였다. 나는 다라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해. 놈들의 정체를 벗겨낼 시간이다. 새벽 2시. 보조 분석실의 낡은 서버가 윙윙거리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다라중이가 보내준 날것의 데이터, 로우 데이터는 내 모니터 위에서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기존 레이더가 잡음이나 오류로 분류해 삭제해버린 그 수많은 점들을 복원하여 시간순으로 배열하자 마침내 혼돈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형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섬뜩한 궤적이었다. 찾았다. 유령의 실체.
나는 다라에게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 속 다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배님, 저게 뭡니까? 저런 비행 패턴은 처음 봅니다. 고도 3만 피트에서 음속으로 순항하다가 순식간에 급강하에서 산맥 사이로 사라지고 다시 솟구쳐 오릅니다. 인간의 지포스, 중력가 속도 한계를 넘나드는 움직임이에요. 무인기인가요? 아니, 유인기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녀석이지. 나는 데이터뱅크에서 기종 식별 코드를 대입했다. 98% 일치. 화면에 뜬 모델명은 T50TH, 골든이글. 다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골든이글이요? 그건 훈련기잖아요. 태국 공군이 조종사 연습용으로 산 비행기라고요. 고작 훈련기가 우리 방공망을 유린하고 있다고요? 훈련기? 그래, 한국놈들은 그렇게 부르지. 하지만 저 궤적을 봐. 훈련 비행이 아니야. 저건 사냥이다.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T50TH 2대가 한 조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직접 폭탄을 많이 싣고 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캄보디아군 레이더 사각지대의 경계선, 즉 죽음의 선 위에서 춤을 추듯 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폭격수가 아니었다. 지휘자, 마에스트로였다. 놈들은 지금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와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활공 폭탄들에게 눈을 빌려주고 있어. 데이터 링크. 저 훈련기 안에 들어있는 한국산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실시간으로 우리 위치를 찍어서 아군에게 뿌리고 있는 거야. 태국군은 저 비행기를 통해 우리를 보고 저 비행기를 통해 방아쇠를 당기는 거지. 그때 화면 속 붉은 점, T50TH를 향해 아군의 파란 점, 대공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다. 벙커 밖에서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된 모양이었다. 잡았다. 이번은 못 피할 거다. 다라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못 맞춰. 내 말이 끝나기 전이었다. 화면 속에 T50TH가 믿기 힘든 기동을 선보였다. 기체를 급격히 비틀며 체프와 플레어를 뿌렸다. 동시에 강력한 전자전, ECM 신호를 방출했다. 우리 미사일의 레이더 유도 장치가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다. 파란 점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허무하게 자폭해버렸다. T50TH는 유유히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말도 안 돼. 중국 기술자들이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라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 기술자들은 한국 무기를 몰랐던 거지. 저 비행기, 겉모습은 훈련기지만 뼛속까지 전투기야. 아니,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지. 한국은 처음부터 저걸 단순한 연습용으로 만들지 않았어. 유사시에는 제공권 장악부터 정밀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미니 F-16으로 설계한 거야. 그걸 훈련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판 거지. 아주 영악한 상술이야. 나는 죄류를 느꼈다. 훈련기라는 이름에 방심하게 만들고 실전에서는 괴물 같은 성능으로 적의 뒤통수를 치는 전략. 이것이 한국식 실용주의인가? 우리는 속았어, 달아. 태국군은 낡은 F5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저 골든이글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거야. 놈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게임을 하고 있어. 모니터 속의 T50TH는 다시 선회하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붉은색 타겟팅 박스가 아군 보급로 위에 생성되었다. 30초 뒤 그곳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나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우리에겐 저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끊을 칼이 없으니까.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달아. 이건 시스템에 의한 도살이다. 저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를 지우고 있어. 화면 속에 또 다른 캄보디아군 부대가 붉은색 X 표시로 바뀌며 사라졌다. 소리 없는 죽음. 골든 이글의 날갯짓 한 번에 수십 명의 목숨이 데이터 속으로 증발해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태국군이라는 인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계는 자비도 실수도 없다는 것을. 새벽 3시 30분. 골든이글의 1차 공습이 지나가고 잠시 찾아온 소강 상태였다.
벙커 밖에서는 부상병들을 실어 나르는 댐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지하 분석실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와 다라는 서버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차갑게 식은 전투식량을 씹고 있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기 위해 위장에 무언가를 채워 넣을 뿐이었다. 다라가 목이 메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멍한 눈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여전히 T50TH의 비행 궤적이 붉은 실선으로 남아 있었다. 선배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한국말입니다. 저도 3년 전에 한국으로 기술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서울은 정말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안전한 나라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다라의 손끝이 T50TH의 재원표를 떨며 가리켰다. 이 시스템은 너무 잔인해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이 어디에 숨든 끝까지 찾아내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는 구조예요. 마치 살인에 미친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그 친절한 한국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식어 빠진 캔커피를 땄다. 친절? 평화? 그래, 그게 한국의 겉모습이지. 우리가 속은 가면이고. 나는 지갑에서 고깃고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국 유학 시절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뒤로 거대한 미사일과 전차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라,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야. 휴전 중인 나라지.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잠시 멈춰두고 있었을 뿐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북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이 무기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지. 아주 밀접하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갈고 닦은 거야. 우리는 무기를 권력 과시용이나 퍼레이드용으로 사지. 중국산 전차를 사면서도 그게 진짜 굴러갈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 어차피 전쟁은 잘 안 일어나니까. 나는 모니터 속의 완벽한 궤적을 톡톡 두드렸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들에게 무기는 과시가 아니라 생존이야. 불량품이 나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야. 그래서 저들의 무기에는 결벽증이 있어. 고장나면 안 되고 빗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도끼가 서려 있지. 우리가 받은 트럭이 7년 동안 고장나지 않은 이유? 그게 친절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 나라는 뭐든지 그렇게 지독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습관이 된 거야. 다라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칼만 갈아온 암살자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정확해. 겉으로는 웃으며 트럭을 주고 케이팝을 수출하지만 등 뒤에는 언제든 뺄 수 있는 서슬퍼런 칼을 숨기고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야. 태국은 그 칼을 돈 주고 빌린 것뿐이고.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윙윙거리는 서버의 팬소리가 한국의 심장소리처럼 느껴졌다. 문득 2017년에 한국 대사가 우리 총리에게 트럭 열쇠를 건네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트럭들이 캄보디아의 평화와 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태국에게 전투기를 팔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전투기가 당신들의 영공을 완벽하게 지켜줄 겁니다. 평화를 위한 트럭과 전쟁을 위한 전투기.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팔았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그들의 철저한 힘의 논리였다. 우리는 그 논리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힘없이 평화만 외치던 위는 힘을 가진 자들의 대리전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다라, 이거 하나는 명심해. 전쟁이 끝나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한국을 미워하지 마. 대신 두려워해. 그리고 배워.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들의 장기판 말 신세야. 다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막연한 공포심이 걷히고 적의 실체를 직시하는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분석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땀버먹이 된 전령이 숨을 헐떡거리며 서 있었다. 소반소령님, 부티 장군님이 찾으십니다. 전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폭격은 멈췄잖아. 폭격이 아닙니다.
아군 전차부대가 중국산 전차들이 제멋대로 터지고 있습니다. 적이 쏘지도 않았는 말입니다. 나와 달아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올 것이 왔다. 한국산 무기의 완벽함과 대비되는 우리가 믿었던 가짜 힘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가자, 달아. 이제 가성비의 철마한 최후를 목독할 시간이다. 나는 마시던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찌그러진 깡통 소리가 텅 빈 벙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12월 8일 새벽 5시.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부티 장군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다. 그는 전날 밤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부대를 수습해 반격 명령을 내렸다. 놈들의 비행기가 돌아갔다. 지금이 기회다. VT4 전차대대 전진!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즉시 주포를 날려보려라. 중국산 125mm 활강포의 매운맛을 보여줘. 장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믿고 있었다. 비록 하늘은 내졌지만 땅 위에서의 싸움이라면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전차들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상황실 구석에서 묵묵히 전차부대의 데이터 링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12대의 VT4 전차가 국경 능선을 향해 기어 올라갔다. 태국군 진지까지 거리 2km. 육안으로도 적이 보일 거리였다. 목표 포착, 발사 준비! 전차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무전을 탔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제발 이번만은 제대로 작동해 주기를. 비록 내 분석이 틀리더라도 아군이 살아남기를 바랬다. 발사! 명령과 함께 전차의 포신이 불을 뿜으려는 찰나였다. 쾅 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벙커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터져서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운 금속성 파열음이었다. 명중인가? 태국놈들 박살났나? 장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영상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선두에 섰던 VT4 전차의 포탑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포탄은 날아가지 않았다. 대신 전차의 포신이 바나나 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져 있었다. 사령부, 여기는 선두차. 포신이 터졌다. 주포가 폭발했다. 내부 유폭, 조종수 사망, 포수 부상. 불이 붙었다. 뭐라고? 적탄에 맞은 게 아니야? 장군이 얼빠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닙니다, 사령부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포신이 압력을 못 이기고 터졌습니다. 자체 폭발입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산 방철의 고질적인 문제, 불순물이 섞인 저질 합금이 고온과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가성비의 대가는 처참했다. 전차는 적을 향해 쏘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그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부전선 보고 BM-21 다연장 로켓 발사 준비 중. 夸강 자폭했습니다. 로켓이 발사관 안에서 터졌습니다. 북부전선 보병용 PF-81 대전차 로켓 불발입니다. 3번이나 방아쇠를 당겼는데 안 나갑니다. 태국군 전차가 코앞까지 왔는데 쏠 무기가 없습니다. 상황실 여기저기서 비명 같은 보고가 쏟아졌다. 벙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울부짖었다. 이게 뭐야? 중국산이 이렇게 형편없어? 우리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왜 쏘는 족족 우리 편을 죽이는 거야? 부티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소반, 이게 말이 돼? 중국 형님들이 우리를 속인 건가?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장군님. 그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전쟁터에서 증명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싸구려를 샀고 그 대가로 병사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태블릿을 들어 태국군의 무기 가동률 데이터를 띄웠다. 반면 저쪽을 보십시오. 태국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케이즈지비 유도복탄, 명중률 100%, T50TH 가동률 100%, K9 자주포 오작동 0건. 저들은 단 한 번의 불발도 단 한 번의 기능 고장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겐 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완벽하니까요. 100%라고? 전쟁터에서 그게 가능한 숫자야? 한국 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 때 설마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마 터지겠어 하고 만들었고 저들은 절대 안 터진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우리 병사들을 고철더미 속에 파묻고 있는 겁니다. 지휘소 스크린엔 불타는 아군 전차의 잔해 위로 태국군의 포탄이 정확하게 꽂히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고장난 장난감을 들고 나온 아이가 진짜 칼을 든 어른에게 난도질 당하는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내 검은 노트에 기록했다. 2025년 12월 8일. 우리의 무기는 적보다 우리를 더 많이 죽였다. 보시는 터지고 로켓은 자폭하고 미사일은 불발된다. 이것은 고철의 무덤이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국 무기들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 신뢰성. 그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돈보다 더 비싼 전장의 자격 조건이었다. 벙커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또 무엇이 터졌을까? 아군의 로켓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까? 나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12월 15일. 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전선은 이미 고착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인 유린 상태였다. 벙커의 공기는 시체 썩는 냄새처럼 무겁고 탁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을까를 걱정했다. 부티 장군조차 더 이상 호탕하게 웃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위스키 잔을 붙들고 앉아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왜 무기가 이 모양이냐고 따지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다. 그때 정복과장이 핏기 없는 얼굴로 벙커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1급 기밀, 탑 시크릿 도장이 찍힌 붉은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리는지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벙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령관님, 긴급 첩보입니다. 푸놈펜, 수도에서 온 연락입니다. 푸놈펜? 후방에서 지원군이라도 보낸다나? 장군이 귀찮다는 듯 잔을 내려놓았다. 정복과장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속삭였다. 아닙니다. 캄보디아 언론 크메르타임스와 해외 정보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수된 정보입니다. 태국이 우리 지도부를 노리고 있답니다. 지도부? 나 말인가? 아니요. 훈센 전 총리님과 훈 마넷 현 총리님입니다. 태국군이 두 분의 사절을 타격하기 위해 참수작전을 준비했다는 첩보입니다. 순간 벙커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부티 장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굉음처럼 들렸다. 뭐라고? 암살? 미친놈들! 전쟁 중에 국가원수를 암살해? 특수부대라도 보냈다는 거야? 푸놈펜이 여기서 얼마나 먼데 감히!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미사일입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AT-6TH 경공격기에 한국산 KGB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이미 입력된 좌표값에 따라 발사 대기 중이라는 소문입니다. 타격 지점은 총리님 사저의 침실 창문이라고 합니다. 장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과장된 웃음이었다. 소설을 써라. 여기서 푸놈펜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비행기가 날아가? 그리고 침실 창문? 무슨 영화 찍나? 300km 밖에서 창문을 맞춘다고? 그게 가능하면 내가 지금 당장 혀 깨물고 죽지! 장군은 소문을 일축하려 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켰다. 그리고 한국산 KGB의 재원과 아리랑 위성의 해상도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장군님,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가 벙커의 정적을 갈랐다. KGB의 최대 사거리는 100km지만 발사 플랫폼인 항공기가 고도로 침투하면 사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저들이 사용하는 한국산 데이터 랭크는 실시간 위성 유도 방식을 씁니다. 오차 범위 3m. 이 정도 정밀도면 건물 전체를 부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특정 층의 특정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면에 총리 사저의 위성 사진을 띄우고 가상의 타격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붉은 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정확히 건물 중앙을 관통했다. 이것이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끼리 치고받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는 수뇌부를 직접 타격해 마비시키는 것. 저들은 암살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좌표만 입력하면 폭탄이 알아서 찾아가니까요. 이 반역자놈! 네 놈은 적의 무기를 찬양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장군이 내게 잿더리를 집어던졌다.
재떨이는 내 어깨를 맞고 바닥에 뒹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경고였다. 태국 외교부 장관 마리스 상기암폭은 즉각 부인했다. 가짜뉴스라고 펄쩍 뛰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벙커 밖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우리가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없다. 한국 무기는 총리님도 죽일 수 있다는데 우린 개죽음 아니냐. 이런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심리적 공포가 된 겁니다. 실제로 밖에서는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다. 야, 들었어? 200발이래. 케이주집이 200발을 준비했대. 한두 발도 아니고 200발이면 푸놈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 무기는 사람 얼굴도 식별한대. 우리가 어디 숨어있든 다 보고 있대. 공포는 상상력을 먹고 자란다.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폭탄, 밤에도 대낮처럼 보는 위성,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의 침실까지 노리는 정밀 타격 능력. 이 모든 팩트들이 섞여 한국은 전지전능한 죽음의 신이라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티 장군은 툴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병 입구가 잔에 닿기 전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건가? 태국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귀신인가? 나는 스크린 속의 붉은 좌표를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조준점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성격이 영토 분쟁에서 생존 게임으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전방과 후방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이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푸놈펜의 침실조차도. 12월 18일. 참수작전의 소문이 휩쓸고 지나간 벙커는 이제 군사지휘소가 아니라 거대한 정신병동이나 다름없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고 상상력은 그 어떤 생화학 무기보다 치명적이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눈앞의 태국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숲속 어둠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국산 괴물들을 상상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보수집차 들른 휴게실에서 병사들의 귓속말이 들려왔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야, 들었어? 국경 남쪽 숲에 블랙팬서, 검은 표범이 나타났대. 표범? 짐승 말이야? 아니, K2 전차 말이야. 한국 놈들이 만든 전차인데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난대. 유령처럼 숲을 지나가는데 열상 감지기에도 안 잡힌대. 우리 VT4 전차가 종이박스라면 그건 티타늄으로 만든 괴물이야. 만나면 도망도 못 가. 조준하기도 전에 죽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707 특수부대도 왔대. 707? 그게 뭔데? 한국의 암살부대야. 귀신도 모르게 와서 목만 따고 간대. 지금 우리 발밑에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젯밤에 제3소대장이 실종됐잖아. 그거 707이 잡아간 거야. 분명해. 나는 벽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제3소대장은 탈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병사들에게 탈영은 시시한 진실이었다.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한국군이라는 초자연적인 공포가 더 설득력 있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다. 동부전선에서는 사거리 40km 밖에서 쏘면 백발백중이라는 K9 자주포 부대가 배치되었다는 말이 돌았고, 서부 해안에서는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장착한 호위함이 바다를 봉쇄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하늘에는 천국 미사일이 떠 있어서 우리 비행기는 뜨자마자 격추될 거라는 말까지 나왔다. K2, K9, 707, 천궁, 해성. 그 이름들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병사들의 머릿속에서 무적의 군대로 조직되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폭탄, KGB와 훈련기 T-50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그들에게 아직 보지 못한 무기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었다. 안 보여서 더 무서워. 차라리 눈에 보이면 총이라도 쏘겠는데 놈들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병사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나는 상황실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큰 악당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티 장군은 반쯤 비어버린 위스키병을 쥔 채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소반 소령, 이리 와보게.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벙커 안의 모든 참모들이 숨을 죽였다. 네, 장군님. 방금 헌병대 보고를 받았네. 병사들이 탈영하라고 있어. 이유가 뭔 줄 아나? 한국산 전차가 온다. 특수부대가 왔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총을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야. 장군은 비필거리며 내게 다가와 내 군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술냄새와 역한 분노가 확 끼쳐왔다. 이 헛소문들의 진원지가 어디지? 누가 병사들에게 한국 무기가 무적이라고 떠들어 다녔지? 누가 데이터니 시스템이니 하면서 아군의 사기를 꺾어놓았지? 장군님, 저는 팩트를 보고했을 뿐입니다. 적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팩트? 그게 팩트야? 유령 전차가 돌아다니는 게 팩트냐고? 네 놈이 안 쓴다고 퍼뜨린 그놈의 한국 공포증 때문에 내 군대가 무너지고 있어. 대국군 총알에 죽은 놈보다 겁먹고 도망친 놈이 더 많다. 장군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내 머리에 겨누었다. 차가운 권총구가 이마에 닿았다. 주변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네 놈이 첩자지. 한국 놈들한테 돈 받고 우리 군을 내부에서 와해시키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적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 쏘십시오. 나는 장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죽여서 병사들의 공포가 사라진다면 쏘십시오. 하지만 장군님, 제 머리에 구멍이 나도 K2 전차의 소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무서워하는 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젯밤 동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현상 자체니까요. 장군의 손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방화쇠를 당기고 싶어 했다. 자신의 무능을 덮을 희생양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방화쇠를 당기는 대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권총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 둔탁한 통증과 함께 이마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네, 이 재수없는 새끼 당장 영장에 쳐넣어. 내일 해 뜨자거제 적전 분열죄로 총사령에 처할 테니까. 헌병들이 나를 질질 끌고 나갔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나는 보았다. 장군이 공포에 질려 다시 위스키병을 찾는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쏘려는 총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시스템이 훨씬 더 거대하고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창 안에 갇힌 나는 피 묻은 발악을 짚었다. 보이지 않는 군대는 이미 벙커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캄보디아군 최고 지휘관의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설계한 전쟁이었다. 12월 20일 밤 11시. 부티 장군은 자신의 마지막 도박을 위해 영창에 갇혀 있던 나를 다시 상황실로 끌어냈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자신이 지휘하는 최정의 야간 기습 작전의 승리를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함으로써 나의 패배주의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잘 봐라, 소반. 네 놈이 무서워 떠는 저 한국산 기계 덩어리들이 진짜 군인 정신 앞에서 어떻게 박살나는지 보여주마. 장군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국경수비대 최정예 병력인 제3기갑중배라 보병대대를 차출했다. 남은 VT4 전차 10대와 300명의 특공대원. 캄보디아군이 가진 마지막 살점과도 같은 전력이었다. 작전명 어둠의 칼날. 달도 없는 금운밤이다. 놈들의 정찰 위성도 구름에 가렸고 비행기도 이 어둠 속에선 맥을 못 춘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육탄전이야. 어둠을 틈타 놈들의 진지 코앞까지 접근해서 목을 딴다. 알겠나? 와! 무전기 너머로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용맹함이 아니라 공포를 잊기 위해 지르는 비명에 가까웠다. 나는 피 묻은 붕대를 이마에 감은 채 묵묵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장군은 20세기의 상식에 갇혀 있었다. 밤은 은폐의 시간이라는 낡은 공식. 하지만 내가 아는 21세기의 전쟁, 특히 한국형 무기체계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밤은 은폐의 시간이 아니라 학살의 시간이었다. 진입! 전속력으로 돌파하라! 명령이 떨어졌다. 10대의 전차가 검은 숲속으로 돌진했다. 엔진 소리를 줄이기 위해 저속 기동을 했고 전조등도 모두 껐다. 완벽한 어둠 속의 침투. 장군은 주먹을 불끈 쥐고 침을 튀겼다.
봐라, 놈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벌써 1km 지점까지 들어갔어. 이제 500m만 더 가면 놈들의 벙커다. 상황판의 파란 점. 아군들이 거침없이 국경선을 넘어갔다. 태국군 진영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조명탄 하나 터지지 않았다. 장군의 말대로 기습이 성공한 것일까? 벙커 안의 참모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말 성공하는 거 아니야? 한국 무기도 별거 없네.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침묵은 잠든 게 아니라 먹잇감이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맹수의 숨고르기라는 것을. 밤 11시 42분, 선두전차가 태국군 진지 전방 8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퉁! 쾅! 갑자기 스피커가 찢어릴 듯한 포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저기다! 어디야! 불빛이 안 보인다! 으악! 3호차 피격! 포탄이 날아갔다! 열상이다! 놈들은 열상 장비를 쓰고 있다! 어둠 속에서 우릴 보고 있어!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었다. 태국군은 조명탄을 쏘지 않았다. 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유한 한국산 감시 장비와 한국 기술로 개량된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에는 고성능 열상 감지기, 서멀 이미징이 달려 있었다. 그들에게 캄보디아군의 뜨거운 엔진 열기와 병사들의 체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광 녹색으로 빛나는 표적판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돌진했지만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끼고 대나처럼 우리를 보고 있었다. 쏴! 반격해!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쏘란 말이야! 장군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불빛이 안 보입니다. 놈들은 암흑 속에서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태국군은 전조등 하나 켜지 않고 정확하게 사격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날아온 포탄들이 정확히 전차의 약점인 궤도와 엔진룸을 타격했다. 10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놈들이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정보장교가 울먹이며 보고했다. 한국 기술이 적용된 태국군의 차륜형 자주포가 숲속을 고속으로 이동하며 슈덴스쿠트 전술을 펼치고 있었다. 쏘고 도망가고 다시 쏜다.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다. 스크린 위의 파란 점들이 하나, 둘, 셋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화면상의 데이터가 삭제, 딜리트 되는 과정이었다. 살려주세요. 다 죽습니다. 후퇴하겠습니다. 후퇴는 없다. 제자리를 사수해. 등을 보이면 내가 쏜다. 장군의 고함고 소용없었다. 통신 두절, 1호차, 2호차, 3호차, 신호 없습니다. 전멸입니다. 보병대대 생존 신호 없습니다. 전원 증발했습니다. 20분, 캄보디아군이 자랑했던 최정예 부대가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시끄러웠던 스피커는 이제 소름 끼치는 치익 소리만 토해내고 있었다. 300명의 젊은이들이 10대의 전차가 어둠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적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벙커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신력으로 무장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마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장군님, 21세기 전태서에서 정신력은 총알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더 이상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기술을 가진 자에게 밤은 더 완벽한 사냥터일 뿐입니다. 나는 텅 빈 스크린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저 파란 점들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체조차 수습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군인이라고 비웃었던 시스템의 진짜 위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용감하게 돌격해서 허무하게 증발했습니다. 부티 장군은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쿵 소리가 벙커 바닥을 울렸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덜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한국,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괴물을 만든 겁니까? 어둠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거인에게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2월 21일 새벽 3시. 어둠의 칼날 작전이 참혹한 실패로 끝난 지 3시간이 지났다. 지하 벙커는 거대한 영안실과도 같았다.
부티 장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웅얼거림만 흘러나왔다. 안 보여, 안 보여. 참모들은 각자 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주거나 유서 비슷한 것을 끄적이고 있었다. 지휘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누구도 보고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패잔병들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을 수습할 장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피딱지가 앉은 이마를 문지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메인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라 중이가 퀭한 눈으로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선배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항복 방송이나 준비하시죠. 항복? 그래, 그것도 방법이지. 하지만 다라, 저들을 봐. 나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아군이 괴멸당한 지역의 위성사진과 타격 지점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온통 붉은 점 투성이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기이한 공백을 발견했다. 이상하지 않아? 아군 전차 10대가 터지고 특공대 300명이 증발했는데 바로 옆 500m 떨어진 민간인 마을은 유리창 하나 안 깨졌어. 피난민들이 이용하는 3번 국도는 멀쩡해. 심지어 우리 군이 버리고 도망친 비무장 수송 트럭들은 타겟팅에서 제외됐어. 다라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까? 놈들이 운이 좋았던 거겠죠. 운이 아니야. 규칙이야. 나는 데이터를 확대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KGB 유도폭탄, 그리고 차륜형 자주포의 포탄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무장한 군사 목표물만 타격했다. 오차 범위 3m. 이것은 단순한 성능 자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기계가 지키고 있는 엄격한 도덕률이자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이었다. 한국산 무기체계에는 교전 수칙, ROE와 민간 피해 최소화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어. 저들은 무작정 파괴하는 게 아니야. 위성과 정찰기로 식별된 위험 요소만 외과 수술하듯 제거하는 거야. 즉, 우리가 총을 들고 전차에 타면 데이터상에서 빨간색 타겟이 되지만 우리가 총을 버리고 민간인 구역으로 들어가면 초록색, 비전투원으로 분류된다는 겁니까? 다라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맞아. 역설적이게도 저들의 무기가 너무나 똑똑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밀함이 우리의 살 길이야. 멍청한 포탄은 아무데나 떨어지지만 스마트 폭탄은 입력된 조건이 아니면 터지지 않아. 나는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붉은색 타격존 사이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들을 연결했다. 민가, 학교, 병원, 그리고 비무장 지대. 그곳들은 태국군의 폭격이 단 한 번도 스치지 않은 안전지대였다. 우리는 적의 눈을 빌려야 해. 저들이 우리를 죽여야 할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시스템 알고리즘을 역이용하는 거야. 전차, 대포 다 버려. 무거운 강철 껍데기는 저들의 레이더에 나를 쏘시오하고 광고하는 꼴이야. 소총만 들고 최대한 분산해서 저들이 지정한 타격 금지 구역 루트로만 이동한다. 하지만 선배님, 그건 철수가 아니라 폐주입니다. 장군님이 허락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부티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흘린 술을 손가락으로 찍어보고 있었다. 한때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기술적 공포 앞에 영원히 파괴된 노인만 남아있었다. 지휘관은 죽었어. 지금부터는 내가 지휘한다. 나는 장군의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남은 병사들의 목숨 무게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치욕스럽지만 가장 현실적인 작전을 구상했다. 전 병력에게 알린다. 여기는 전략 분석실 소반 소령이다.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철수를 시작한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다. 시스템과의 술래잡기다. 나는 다라에게 눈짓했다. 다라, 적의 한국산 무기의 타격 패턴 데이터를 전 부대 단말기에 전송해. 저들이 어디를 때렸는지 보여줘. 그리고 그 점들이 찍히지 않은 빈 공간이 어디인지도. 다라의 손자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알겠습니다. 적의 눈으로 본 안전지도를 생성합니다. 전송 완료. 모니터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졌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지형도가 아니었다. 한국 시스템이 허락한 생존의 길이었다. 죽이는 기계가 역설적으로 살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고맙군, 코리아. 당신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쥐새끼가 빠져나갈 구멍도 생겼으니. 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적의 논리를 이해한 순간 공포는 계산 가능한 변수가 되었다. 나는 이 지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것이 아날리스트인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12월 26일 아침. 벙커 밖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밤의 전투, 아니 학살의 흔적을 가려주려는 듯했다. 나는 밤새 작성한 A4 용지 10장 분량의 문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현 전황 분석 및 긴급 휴전 제언이었다. 내용은 건조하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하나, 아군 주력 전차 VT4 및 포병 전력 BM-21 80% 손실. 둘, 한국산 무기 체계로 무장한 태국군에 대한 대응 수단 전무. 셋, 현 상태 유지 시 48시간 내 국경 수비대 전멸 확실. 넷, 적의 정밀 타격 능력, KGGB와 위성이 수도 프놈펜 지도부, VIP를 직접 위협 증임. 결론, 즉각적인 휴전만이 국가 붕괴를 막을 유일한 대안임. 이것은 군인으로서 쓸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문서였다. 하지만 분석관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정답지였다. 나는 이 문서를 국방부 직통 팩스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실로 향했다. 다라중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내 뒤를 따랐다. 선배님, 이걸 정말 보내시게요? 이건 항복문서잖아요. 장군님이 알면 우린 직결 처형이에요. 항복이 아니야, 달아. 생존 요청서야. 그리고 장군님은 더 이상 지휘권이 없어. 공포에 잡아먹힌 지휘관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으니까. 통신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멈춰라. 등 뒤에서 걸걸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부티 장군이었다. 며칠간의 포극무로 초췌해진 몰골이었지만 그의 눈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호위병 2명이 총구를 겨눈 채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소반, 네 놈이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나.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프놈펜에 보고를 해? 그것도 패배를 인정하는 문서를! 장군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내 손에 들린 보고서를 낚아챘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전력 격차 극복 불가능? 한국산 시스템의 우위? 미친 소리. 아직 우리에겐 보병 2만 명이 남아있어. 알보병으로라도 밀고 들어가면 그 2만 명을 다 죽일 셈입니까? 소리쳤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다. 장군님,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알보병으로 밀고 들어가요? 열상감지기가 24시간 우릴 보고 있고 105밀리 자주포가 1분 대기 중인 저 사지로 병사들을 몰아넣겠다고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닥쳐!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장군은 보고서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 반역자를 체포해! 당장 끌고 가서 총살시켜! 본보기로 삼겠다!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호위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총구를 내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장군에 대한 충성심보다 어젯밤 증발해버린 동료들에 대한 공포가 더 깊게 박혀 있었다. 뭐해? 안 들려? 쏘라고! 저놈을 쏘란 말이야! 장군이 악을 썼다. 그때 가장 어린 통신병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한국 무기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병사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장군의 얼굴이 부르고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직접 호위병의 소총을 빼앗으려 들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품 안에서 예비로 풀력해둔 보고서 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통신장교에게 내밀었다. 보내. 지금 당장 암호화 채널로 전송해. 이게 나가야 너희들이 산다. 총리님도 이 상황을 아셔야 해. 우리가 왜 졌는지, 적이 얼마나 강한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국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야 전쟁을 멈출 수 있어. 통신장교는 장군과 나를 번갈아가며 보았다. 갈등의 시간은 짧았다. 그는 생존을 택했다. 송신, 시작합니다. 안 돼! 멈춰! 장군이 달려들려 했지만 호위병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극상이었다. 아니,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린 개죽음 당하기 싫습니다. 띠리릭, 전송 완료. 모니터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나는 긴 숨을 토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부티 장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군대가, 내 명예가 고작 한국 놈들의 기계 덩어리에 무너지다니! 나는 장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명예 때문에 죽는 건 장군님 하나로 족합니다. 이 병사들은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을 주었다. 그 종이 위에는 대한민국 방산 시스템의 압도적 우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우리는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싸웠고 패배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푸놈펜의 지도부도 이 보고서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트럭을 선물하던 친구 한국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자로 돌아왔는지를. 12월 27일 정오. 국경지대의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잡음과 함께 방송이 흘러나왔다. 양국 합의에 따라 12시부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전 병력은 현 위치를 고수하고 무기 사용을 금지한다. 휴전이었다. 20일간의 지옥이 끝났다. 하지만 벙커 밖으로 나온 병사들 중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모자를 던지며 기뻐하는 영화 속 장면 따위는 없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승전도 패전도 아닌 기계적인 멈춤. 그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었다. 나는 짐을 꾸렸다. 내 짐은 단촐했다. 검은 노트 한 권, 깨진 안경, 그리고 벙커 주변에서 주운 날카로운 금속 파편 하나.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의 잔해였다. 그 파편에는 선명하게 로트 2025KR이라는 제조번호가 찍혀 있었다. 이 작은 쇳조각 하나가 우리 전차를 부수고 장군의 멘탈을 부수고 결국 전쟁을 멈췄다. 선배님, 갑시다. 트럭이 대기 중입니다. 다라중이가 내 어깨를 쳤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에는 철수병력을 실어 나를 수송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폐잔병들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트럭 역시 2017년에 한국이 선물한 KO-11이었다. 병사들은 한국산 폭탄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아 한국산 트럭에 몸을 싣고 있었다. 한국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병 주고 약 주는 신처럼. 나는 트럭에 오르기 전 국경 너머 태국군 진영을 바라보았다. 망원경 너머로 태국 병사들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들 뒤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달아, 저들이 이긴 것 같다. 글쎄요. 적어도 우리보단 낫죠. 땅을 뺏기진 않았으니까요. 아니, 저들도 이긴 게 아니야. 저들은 그저 사용자, 유저일 뿐이야. 나는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진짜 승자는 저 위에 있어. 20일 동안 군화 한 짝 흙탕물에 적시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시스템만으로 이 전장을 지배한 나라. 태국군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증명해주는 쇼케이스 모델이었고 우리는 그 성능을 온몸으로 받아낸 더미 인형이었어. 트럭에 시동이 걸렸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패배감에 젖은 공기를 갈랐다. 출발!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짐칸 끄트머리에 앉아 멀어지는 전장을 바라보았다. 불타버린 숲, 움푹 패인 구덩이, 고철이 된 중국산 전차의 잔해들. 그 처참한 풍경 위로 보이지 않는 한국의 기술력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이번 전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력이었다.
100km 밖에서 3m 오차로 때리는 정확성, 밤에도 대낮처럼 보는 감시 능력, 그리고 적의 지도부까지 위협하는 심리전. 한국은 전쟁을 싸움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덤빌 수 없도록 선택지를 지워버렸다. 싸우면 죽는다. 숨어도 죽는다. 그러니 멈춰라. 그것이 그들이 보낸 무언의 메시지였다. 옆자리의 어린 병사가 내게 물었다. 소령님, 한국군이 정말 왔었습니까? 숲속에 707 부대가 숨어 있었습니까? 나는 파편 조각을 만작거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들은 오지 않았어. 전선에는 한국 군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한 겁니까? 귀신이랑 싸운 겁니까? 그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랑 싸웠지. 시스템이랑 싸웠어. 한국은 몸은 오지 않고 영혼만 보냈는데 그 영혼이 너무 강해서 우리 몸뚱아리가 박살난 거야. 병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쪽으로 달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벙커 쪽을 돌아보았다. 부티 장군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 평생을 궁금해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왜 자신이 졌는지, 왜 자신의 용맹한 군대가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무너졌는지. 하지만 나는 답을 알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려 했고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겨놓고 싸웠다. 전쟁 기념관 앞에서 평화를 외치던 한국 시민들의 시위 뉴스가 떠올랐다. 그들은 알까?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기술이 모여서 이곳 동남아의 정글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조용한 승리자, 가장 예의 바른 파괴자, 대한민국. 그 이름이 이제는 공포를 넘어 경외심으로 내 가슴에 박혔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K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2026년 1월 10일. 푸놈펜의 저녁은 평화로웠다. 한 달 전 국경을 뒤흔들던 포성 대신 풀벌레 우는 소리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만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군복을 벗고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평상에 누워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일장에서 보았던 그 흙먼지 자욱한 하늘과는 전혀 다른 투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대학생인 남동생이 차가운 맥주 2캔을 들고 내 옆에 앉았다. 녀석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형이 영웅이라도 되는 양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형, 진짜로 태국군 전차가 하나도 안 보였어? 그냥 펑 하고 터졌어? 그래, 안 보였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볼 수 없었지. 나는 맥주캔을 따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동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태국군보다 한국이 더 무서웠다고. 시장 아줌마들도 한국 무기는 귀신이라고 하던데 형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벙커에서의 공포, 100km 밖에서 날아온 폭탄, 훈련기라 믿었던 살인기계,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부티 장군.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섭다기보다는 소름이 끼쳤지. 태국군은 눈앞에 있는 적이었어. 칼을 들고 달려오는 강도 같은 느낌이었지. 그런데 한국은 마치 CCTV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경비원 같았어. 우리가 뭘 하든 다 알고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에 불이 들어오자 내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 이거 봐라. 한국산 스마트폰이다. 우리 국민 절반이 이걸 쓰지. 우리는 이 기계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케이팝을 듣고 사진을 찍어. 아주 편리하고 친절한 도구지.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밤하늘의 별 쪽으로 들어 올렸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 GPS, 고해상도 카메라, 초고속 데이터 통신, 인공지능, 이것들이 군복을 입으면 그게 바로 미사일이 되고 정찰 위성이 되고 전차가 되더라. 에이, 설마 전화기가 어떻게 무기가 돼? 동생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고 한국의 기계를 쓰면서 즐거워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 기술을 극한까지 닦아서 칼을 만들었어. 우리가 트럭을 받고 고마워할 때 그들은 그 트럭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지. 낮에는 친구지만 밤에는 심판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야. 나는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를 가리켰다. 저거 보이니? 저건 별이 아니야. 인공위성이지. 아마 한국의 아리랑 위성일 수도 있어. 저 녀석은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맥주를 마시는지 다시 총을 드는지 감시하면서 말이야. 동생은 내 말에 기분이 묘해졌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형 말을 들으니까 왠지 저 별이 무섭게 느껴지네. 그럼 한국은 우리 적이야. 아니, 적은 아니야. 그렇다고 영원한 친구도 아니지.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냥 준비된 거인이야.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힘을 가진 거인.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그 거인의 규림자를 밟았을 뿐이고 그 대가로 뼈저린 교훈을 얻은 거야. 힘없는 평화는 구걸이고 기술 없는 군대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나는 스마트폰에 메신저 앱을 켰다. 한국산 앱이었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1초도 안 돼서 메시지가 갔다. 이 빠르고 정확한 연결. 전쟁터에서 나를 죽일 뻔했던 그 속도가 지금은 나의 일상을 이어주고 있었다. K. 나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한국은 떠나지 않았다.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에, 거리의 트럭에, 그리고 저 밤하늘의 위성에 그들은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었다. 자, 들어가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저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허락 없이 빛나고 있다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화로운 프놈펜의 밤거리. 멀리서 한국 가요가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보이는 밤하늘에서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소리 없이 궤도를 돌며 한반도의 눈이 되어 전 세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 침묵의 승자. 대한민국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